오늘 북토크를 해볼 책은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 지금 좀 손때가 묻었는데요. 이거는 신영준 고영성 님이 쓰신 책이에요.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상상스퀘어라는 자기개발 분야의 회사 분들인데 한 분이 의장이시고 한 분이 대표시고 이제 이래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은요 영상도 하셔가지고 릴스나 유튜브 이런 것도 나오시는 걸 제가 옛날에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 책이 사실은 저는 읽은 게 요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책 여러 권 쓰셨는데 이분들이 자기개발 중에서 지금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빡독이라 그래서 강당을 하나 빌려요. 그 강당에 모여가지고 그날 정해진 책을 그 자리에서 완독하는, 그래서 그걸 다 읽고 그 읽은 책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북토크도 하고 이제 이런 식의 프로그램을 하셨던 분들이신데, 자기개발 분야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몸담은 분들의 자기개발서는 어떤 걸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별 고민 없이 집었습니다.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 이 책의 형식이 요즘 제일 유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책도 유행이 있어서요. 쇼츠 같은 거예요. 유튜브도 예전에 롱폼이 그렇게 성행을 하다가 롱폼도 좀 짧아져야 된다 하다가 이제 숏폼이 나왔잖아요. 근데 책도 숏폼화 되는 거예요. 책도. 그래서 이제 보시면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한 페이지를 넘지 않아요. 제가 끝까지 다 봤는데 한 페이지를 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 책의 형식이 어떤 식이냐면 맨 위에 격언이 나와요. 그거에 대한 생각을 쭉 이렇게 한 페이지 쓰는 방식. 그리고 이게 장마다 이름이 붙여져 있지도 않아요. 굉장히 수평적인 책인데 그냥 이 장도 그냥 1, 2, 3, 4, 5 뭐 이런 식으로만 돼 있거든요. 저는 이게 한 장 한 장이 한 페이지밖에 안 돼서 전 되게 가볍게 읽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전에도 제가 철학서가 요즘 또 유행이었으니까 쇼펜하우어의 책이라든지 뭐 그런 책들이 되게 저는 술술술 잘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간 할애를 많이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일주일 만에 다 읽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읽어보니까 그렇게 가벼운 책은 아니었어요. 특히나 모든 책의 공통점인데요. 이거는 보통 모든 책이 다 앞부분에 중요한 내용이 집약되어 있어요. 뒤로 갈수록 그거에 대한 설명이나 반복적인 그런 강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마련인데 이 책 역시도 조금 엑기스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앞쪽에 있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제가 이거를 읽었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같은 개념인데도 되게 각색을 잘해서 쓰셨다 이런 생각. 그리고 이거를 읽으면서 한 번 읽고 좀 곱씹어서 다시 읽고 싶고 그런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책을 아침 저녁으로 읽거든요. 매일 조금씩 읽는데 아침에는 일어나서 아침 식사 간단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책을 좀 읽고요. 그리고 이제 낮에는 일하고 막 바쁘니까 저녁 식사하고 이제 자기 전까지 그 시간에 라이브 안 하는 날 이렇게 뒤에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거나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특히 저녁에 자기 전에 이렇게 읽을 때는 저도 모르게 한 페이지를 다 읽었는데 그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기 전에 좀 저 혼자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부분이 유독 많았던 책인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한 격언에 대해서 한 페이지를 쓰기에 너무 좁은 공간이 아니었나. 이 포맷을 맞추기 위해서 축약을 하다 보니까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몇 번 조금 더 곱씹게 되는, 어렵다는 뜻이 아니라 조금 더 곱씹고 조금 더 생각해보고 싶고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은 좋은 책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든지 제 직업이 그렇잖아요. 저는 어려운 세법을 최대한 듣는 사람한테 쉽게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풀어서 설명하거든요. 풀어서. 예를 들면 오에 대해서 설명한다 라고 하면은 오를 최대한 초등학교 수준으로 깔고 오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하는데 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1, 2, 3, 4를 다 설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책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오를 압축해서 설명을 한 그런 느낌이 강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은 한 번 더 읽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플래그도 좀 이렇게 많이 붙어 있고 이게 똑같은 말인데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저는 요즘에 이렇게 라이브도 하고 촬영도 하고 책도 읽고 상담도 하고 이렇게 계속 하면서 느끼는 생각은 어떤 거냐면 사람이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고 이게 뭔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촬영하면서 영상한 게 22년부터 했어요. 그럼 제가 지금 5년째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전달력이 좋을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최선이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자꾸 이제 드는 생각은 뭐냐면 패러프레이징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패러프레이징이 뭐냐면
같은 표현과 같은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꿔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동음이의어를 자꾸 쓰면서 다른 각도에서 이해하기 편하게 이렇게 얘기했던 거를 이렇게도 얘기해보고 이렇게도 얘기해보고 조금씩 다르게 얘기하는 거죠. 마치 음악 같은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불러봐. 아, 이거를 조금 더 힘들게 불러봐. 아, 조금 더 강력하게 불러봐. 아, 이렇게 하듯이 같은 건데도 음색을 다르게 하면서 사람이 들을 때마다 이게 조금씩 다르게 들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걸 잘하는 게 방송을 잘하고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는 거더라고요. 제가 요즘 들어 그걸 되게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제 방송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동음 반복은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인 거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연구를 하고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좀 잘 얘기를 해볼까, 더 세련되게 이야기를 해볼까, 더 이해하기 쉽게 해볼까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이 책이 그런 걸 되게 잘하는 책인 거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제가 좀 생각해볼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플래그를 붙여왔는데 너무 많아서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좀 해볼게요. 일단 격언 부분은 이 책의 내용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얘기라서 격언은 한번 읽어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분이 쓴 거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조지 버나드 쇼의 격언인데 나는 오래전까지 돼지와 씨름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았다. 당신은 더러워지고 돼지는 즐거워할 뿐이다.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사람이 살아나가면서 갈등을 겪게 되잖아요. 여기 계신 사장님들 누구나 진상을 경험해 보셨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진상이라는 용어도 사실 최근에 나온 용어잖아요. 이상한 고객, 이상한 거래처. 그들은 어디에나 있어요. 그래서 진상불변의 법칙이라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그룹에 진상이 아무도 없는 것 같으면 내가 진상이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잖아요. 그죠? 아주 흔하게. 이제 그런 것처럼 어디에는 이상한 사람이 있는데 그 이상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겠느냐. 이런 게 이제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힘들죠. 이 책에서 말하는 거는 당당한 외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이거든요. 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이 별 사람이 다 있는 거를 다 내가 어떻게든 케어하고 이게 최선이었을까, 더 잘할 수는 없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적당히 감정을 배제하고 끊고 갈 건 끊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닐스 보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의 반대는 거짓이지만 심오한 진리의 반대는 또 다른 심오한 진리일 수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진리에 가까워질수록 정답을 어떻게 좀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서로 다른 답이 공존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내 생각이 모두의 생각이랑 비슷할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를 가면 갈수록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에서 그랬는데요. 사람마다 이렇게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구나라는 거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여실하게 깨닫는 건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죠. 사람마다 너무나 다른 생각을 다 가지고 있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받아들여야지만 나를 성숙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다음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인생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단,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북토크 했었던 책 중에 하이엔드 아비투스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책이 뭐였냐면 아울 디자인이라는 인테리어 회사의 대표님이 쓰신 책인데 자신이 자수성가해가지고 지금 계급사회는 아닙니다만 최상류층의 사장님들을 많이 만나고 최상류층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런 거를 경험했던 거에 대해서 이렇게 쭉 쓴 책이에요. 근데 이제 그 책에서 최상류층으로 가면 갈수록 조건 없이 도와주고 그리고 그걸 반드시 조건 없이 갚는 그런 문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기버라는 말이 거기서도 나와요. 기버, 주는 사람. 주는 사람으로 퍼줘야지만 그게 언젠가 나한테 돌아오는 거지 먼저 주지 않으면은 먼저 받지도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단기적인 손익에 매몰되지 않는 그냥 순수하게 도와주는 거. 그게 상대 내면에 보이지 않는 부채감을 남기고 그게 훗날 어떤 계약서보다 강력한 가속력을 발휘한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저는 이거를 실제로 봤어요. 저희 사장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도 되게 단기간에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신 분이셨는데 그분이 파는 아이템이 있으면 그 아이템을 인플루언서한테 그냥 준대요. 근데 그러면 그 물건값도 있고
있고 배송비도 있고 게다가 그걸 줬을 때 이 사람이 그걸 쓰리라는 보장도 없고 근데 그냥 준다는 거예요. 그 사장님께서 해주셨던 말씀 뭐냐면 그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마음에 부채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날 이렇게 생각해줬어.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계속 진행을 하잖아요. 그럼 언젠가 그 사람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걸 광고해주거나 그걸 쓰거나 어디선가에서 언급해주거나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미 몸소 체험하신 분이 있으셔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어떤 말씀하셨냐면 세무사님께서 그냥 퍼주잖아요. 이렇게 세무상담을 유료로 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여쭤보시면 제가 다 그냥 답변해드리잖아요. 이게 그냥 퍼주고 있는 거다. 근데 이렇게 퍼주면 언젠가 그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되게 격려를 해주셨거든요.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겪은 간증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지금 이렇게 라이브를 하면서 증문즉답으로 무엇이든 물어보세금 이렇게 해서 어떤 질문이 와도 제가 아는 선에서 이렇게 답변 드렸던 게 2년째 됐는데 제가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많은 답변을 해드렸겠어요. 근데 이거를 보시고 사장님들께서 저한테 전화가 오셔가지고 오랫동안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화를 드리게 되네요.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세무사님이 똑같은 목소리를 받는 게 너무 신기해요. 막 이러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잘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익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렇게 저를 여러 번 보셨던 분들이 결국에 세금 필요하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이렇게 퍼주는 사람인 줄 아시다 보니까 진짜로 장부기장을 맡기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물어보려고 전화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조차도 저한테 세무사님 힘드시겠지만 힘내세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절대 그 라이브 접으시면 안 돼요.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를 제가 정말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열심히는 하는데 조회수는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도 열심히 하죠. 자꾸 이렇게 힘을 실어주셔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렇게 퍼주는 게 방향이 맞구나 좀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책에서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가장 경계해야 되는 거는 얄팍한 계산을 하는 거다. 그냥 일단 해주라는 거죠. 일단 해주면 그 사람이 고마워서 나중에 뭐라도 갚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세금 안 맡기셔도 소개하겠죠. 저는 그런 거 너무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퍼주는 거에 인색하면 안 되겠다.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다음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실패하면 실망할 수도 있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절망할 것이다.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 여기서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뭔가 해와서 실패를 했었다라고 하면 그건 사실 어떤 실패든 간에 시간이 지나면 좀 희미해지죠. 근데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그거는요. 평생 후회가 남죠. 그러면 뭘 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시도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시도를 해서 뭔가 실패를 하면 그 실패를 해서 얻는 것들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이걸 이렇게 해봤더니 안 되던데 이렇게 했을 때는 이래서 잘 안 된 것 같은데 이걸 안단 말이죠. 근데 시도조차 해보지 않으면 다음번에 개선할 기회라든지 다음번에 쓸 수가 없어요. 그걸 살릴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용기는 충분히 준비됐을 때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준비됐을 때가 언제냐 하는 것도 되게 모호하죠. 그렇기 때문에 할까 말까 싶을 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혹시 내가 그걸 할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혹시 있으시다면 그냥 질르세요. 사실 저도요. 올챙이 시절이 있고 나이가 40이긴 하지만 제가 세무사 10년 했거든요. 저도 처음이었을 때가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조금 남들이랑 달랐던 거는 할까 말까 고민이 될 때 일단 한번 해봤었던 것 같아요. 안 되면 말지 뭐 이런 마음으로. 근데 그렇게 해볼까 말까 하다가 했었던 것들이 의외로 터진 것들이 꽤 있었어요. 야, 그건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특히 사장님들한테 좀 와닿는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이렇게 붙여놓은 부분인데 그냥 제 개인적으로 너무 멋있는 표현이라서 제가 이거 붙여놨어요. 제러미 벤담이라는 사람이 쓴 말인데 별에 닿으려 손을 뻗는 동안 인간은 발밑의 꽃을 너무나도 자주 잊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무나 목표지향적으로 살다 보면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라이브에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사업을 하면서 잃어버리는 게 뭘까? 얻는 게 뭘까? 이런 얘기 한번 했었던 적이 있었죠. 사업을 하면서 잃는 게 뭘까요? 라고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이렇게 여쭤봤더니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답변을 해주셨던 게 소중한 가족과의 시간이었어요. 일상 그런 거조차도 모두 포기해야 할 때가 사업에서는 있어요. 비행기가 뜨려고 하면 처음에 엄청난 동력을 쓰고 엄청난 연료를 쓰면서 팍 달릴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는 정말 가족이고 뭐고 나의 건강까지 헤쳐가면서 확 달리는 그런 사업의 시기가 누구나 있어요. 사장님들께서 너무 짠하게 진짜 가족과의 시간, 아이와 보내는 시간 이런 걸 많이 놓쳤다고 말씀해 주실 때 제가 되게 짠하더라고요. 아, 이게 사장님들 다 똑같구나. 근데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든 게요. 순서가 바뀐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순서가 바뀐다고 해서 이걸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다 같이 잘 되자고 하는 거를 사랑하는 가족들은 모두 알아준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사업 때문에 잃은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너무 그렇게 자책감을 가지지 말도록 해요, 우리. 그때 그 얘기 하면서 눈물이 고여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몰랐었던,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콕 집어서 이렇게 제러미 벤담이 했던 격언이 여기 써 있어서 제가 이렇게 플래그를 좀 붙여놨어요.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했던 격언인데요. 신념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며 이 신념의 보상은 믿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거 너무 격언다운 격언 아니에요? 뭐 옛날 사람이라 하지만 그러니까 그전에는 보이지 않는 거를 맹신하는 거에 가까웠었던 것이 눈앞에 이렇게 보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기 확신을 끝까지 이렇게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저한테 맡겨주시는 사장님들은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세무사 사무실이요. 항상 세금을 미리 알려줄 수가 없어요. 대부분. 이제 왜 그러냐면 미리미리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종합소득세를 5월에 밤새가면서 하고 이게 되게 관행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세무사 사무실은 5월에 회사 근처에 방을 잡아요. 집에 가지 않고 새벽까지 일하다가 모텔방에서 잠깐 자고 나와서 또 일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예전에는 꽤 있었어요.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요즘도 그런 데가 있다고 해요. 요즘도. 저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미리미리 해놔야지. 이게 저의 어떤 신념이었고 또 한 가지는 뭔가 이 일을 마무리할 때 제대로 된 건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항상 있었어요. 항상. 결제를 안 받고 그냥 누군가의 그런 작업을 혼자 하는 것만으로도 한 사람의 1년 동안의 세금을 결정짓는다는 거는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 저희 회사에 팀장님이 있으시고요. 팀장님 밑에 직원들이 5명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한 팀장님이 5명의 결제를 모두 보십니다. 이게 그렇지 뭐 모든 회사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요. 한 사람당 맡을 수 있는 사장님 사업체의 개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많아야 60개, 적으면 40개 정도. 그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그렇게 결제를 보는 시스템이 회사에 있을 수는 있어도 그 결제를 보는 팀장님이 감당해야 되는 거래처가 따로 또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온전히 내 손으로 다 만들어야 하는 장부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 장부 결제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딱 들으셔도 어때요?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결제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걸 이제 세무사님들 들으시면 깜짝 놀라는데 팀장님들한테 사장님 사업체 배분을 전혀 안 해요. 그럼 팀장님들이 하시는 일은 뭐냐? 오로지 직원분들 거래처 관리를 같이 도와주고요. 그리고 결제 보는 거. 그거에 온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왜 불가능하느냐면 팀장님들이 다 20년 차 이상이시거든요. 20년 차 이상의 팀장님의 연봉을 맞추면서 따로 사업체 배분을 하지 않는다는 건 그거는 마이너스를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선배들이 버는 것보다 훨씬 덜 벌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확고했어요. 팀장님들한테도 사업체 배분을 해서 막 일을 도맡아서 막 하게 되면 퀄리티가 분명히 떨어진다. 그리고 그 퀄리티가 떨어지면 아무 의미 없다. 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한테 다른 세무사님들도 전화가 오셔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나도 세무사님처럼 팀장님 두고 체계적으로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안 남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래요. 당연히 안 남죠. 근데 그게 일정 규모 이상 되면 그때부터 확 그 효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 처음부터 저는 팀을 더 여러 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간 겁니다.
근데 제가 그거 할 때 주변에서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게 제 신념이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정적이지 않다, 이 사업이. 근데 지금 제가 소개가 많고 사장님들이 좋아해 주시고 이제 이러는 아주 결정적인 게 됐죠, 그게. 그러니까 그게 제가 끝까지 지켜온 그 신념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이 너무 저한테 와닿았어요. 다음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존 왓슨이라는 분이 언제나 친절하라. 당신이 만나는 모든 이는 당신이 전혀 모르는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어떻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분은 제가 겪지 못한 어떤 경험을 했는지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똑같이 그 길을 걸어보면 와, 저렇게 하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었구나 느껴지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그냥 TV에서 보기에 음식점 저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만드는 거 뭐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음식점을 차렸다가 치킨집을 열었다가 막상 해보면 와, 저렇게 장사가 되려면 저건 진짜 혼을 갈아넣지 않으면 저게 안 된다라는 걸 이제 깨닫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기 전에 막 화부터 내거나 단언하지 말고 공감하고 저 사람도 애쓰고 있네라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가 좀 필요하다. 타인의 고통을 좀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성숙함.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특히 부가세 할 때 그런 게 되게 많은데 부가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나 이거 못 낸다. 더 줄여달라.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담당자 선에서 해결이 안 되고 팀장님이랑 통화해도 안 돼서 저랑 통화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사장님들께서. 부가세는 줄일 수 있는 세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제가 이런저런 이제 설명을 드리면 팀장님이나 담당자는 이분한테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이분이 안 들으세요. 저희는 설득이 안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통화를 이렇게 해보면 사장님이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강하게 말씀하시고 격하게 말씀하시고 이런 분들도 마음의 문을 열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상대방 입장에서 이렇게 잘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사실 완전히 1%도 이해를 못할 그런 사장님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여태까지. 그래서 저는 나만 고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고군분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이해 폭이 넓어지지 않나. 경영학의 아버지죠. 피터 드러커가 한 말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부분을 좀 격언을 읽어보면 시간은 가장 희소한 자원이며 시간이 관리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도 관리될 수 없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무사를 개업할 때쯤 저는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시간이 더 중요해 돈이 더 중요해라고 생각했을 때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직장을 다니는 일 자체가 돈을 받기 위해서 시간을 파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돈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사업을 하면서 조금 바뀌더라고요. 결국은 같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그게 돈이 되는 거더라고요. 무언가 해야 하는 할당량이 있다고 했을 때 어느 부분을 내가 중점적으로 힘을 주고 어느 부분에서 힘을 빼느냐에 따라서 나의 매출이나 이익이 너무 달라지는 거를 너무 여실히 눈으로 본 거예요. 이게 시간 관리가 단순히 어떤 일정을 촘촘히 나누고 뭐 이런 기술이 아닙니다. 무엇에 시간을 집중해서 쓰고 무엇을 하지 않기로 하고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이라는 거예요. 선택이지, 선택. 왜냐하면 시간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흘러가니까요. 결국은 선택을 하는 거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가치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무엇에 더 힘을 주느냐. 그래서 시간 관리를 잘한다는 거는 나의 줏대가 있다는 거예요. 줏대.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하자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시간 관리가 되고 더 나아가면 그게 나의 정체성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저희 직원분들이 하반기에 재택근무를 조금 병행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재택근무를 직원들만 할 게 아니라 나도 좀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단순히 출근을 하기 싫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내가 에너지를 아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올해 말에 사업을 또 확장을 해요. 지금 저희가 포스코타워 30층에서 110평을 쓰고 있는데 확장을 하게 되면은 155평까지도 늘어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내가 그걸 꽉 채울 때까지 과연 지금처럼 일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시간과 에너지를 조금 더 아껴서 더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에 제가 생애 최초로 재택근무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근데 와, 제가 신세계였잖아요. 재택근무가. 회사에서 쓰던 그대로 집에다가 딱 세팅하고 회사 나가서 미팅하는 거 이외에는 모든 업무를 그대로 하는데요. 너무너무 에너지가 너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시간이 되면 피곤해서 일했었는데 라는 게 집에서 업무를 보니까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이게 내가 어디를 가서 이 업무를 못하고 어디를 가서 이게 안 되고 이런 한계를 둬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냥 관성대로 하려고 했었던 그런 것들이 한계를 딱 짚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를 한다는 것이 되게 유연해야 된다는 생각이죠. 맨 마지막으로 좀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버락 오바마가 한 이야기인데요. 발전에는 일직선으로 가는 길이 없다. 선택하고 수정하고 이런 것들이 켜켜이 쌓이고 쌓여야 발전으로 가는 건데 제가 예전에 전공이 미술이었잖아요. 그거 다 재능으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재능이 필요하지 않은 분야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주의기는 한데 예술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재능보다는 얼마나 노력하는지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제가 볼 때는 9대1입니다. 9대1. 노력이 9예요. 여기서 말하는 발전은 일직선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실력이 이렇게 늘지 않아요. 실력은요. 처음엔 평평하게 아무것도 안 되고 갑자기 확 이렇게 늘거든요. 그거를 확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보잖아요. 하나도 안 늘다가 어느 순간 탁! 하나도 안 늘다가 어느 순간 탁!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늘어요. 어떨 때 그게 탁 늘 것 같으세요? 울고 나면 늘어요. 그리고 그건 그림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하다 보면 왜 울게 될까요?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는 와중에 답답해 죽겠으니까 확 우는 거죠. 그래야 그 다음 장을 그리면 탁 늘어요. 고통 없이 이게 성장이 없어요. 이게 성장을 일직선으로 했다고 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 다음번에 성장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 전에도 나왔었던 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모두 다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혹시라도 지금 막힌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혹은 내가 지금 되게 중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계속 생각하고 찾아보는 그 과정. 그거 끝에 안 늘다가 탁 느는 그 부분이 분명히 생길 거라는 생각입니다. 완벽한 경로를 통해서 가려는 그런 생각보다는 포기하지 않는 여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 이 책 오늘 한번 해봤는데요. 그 전에 제가 이 두 분이 쓰신 책을 다른 책도 읽어봤었거든요. 근데 그 어떤 책보다 이게 제일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는.